제 임금이라 하게 되면 한 3,800원 북한에서 그렇게 받았거든요. 한 달에. 비교가 되는 거죠. 북한 외무성 내에서 한국의 정보를 듣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CNN도 듣고요. 뭐 대한민국의 드라마도 보고 외부 정보에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번에 쿠바에서 참사님 일그 형이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형 같은 분들이 탈북하면 그래도 김정은이 옆에서 누가 좀 지켜줘야 되잖아. 간 또 옥할까? 이런 농담도 하고 서로. 김정은이가 아무래도 이 스토리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뭐 비겁한 자야 가려면 가라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1월에 탈북한 한진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까지는 북한 내무성에 해외 파견된 외교관까지 다 합해서 1,000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내부에는 한 400~500명 정도 그 정도의 외교관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해외 파견되어 있고 그리고 보장 부처들이 많아요. 북한도 자기 자차가 없으니까 차를 보장하는 운수도 있고 재정도 보고 여러 가지 외교관보다 외교관 보장 성우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김일성 시대 때에는 외국어를 하는 인재가 많이 없다니까 국제관계대학이라는 곳에서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선발해서 속성으로 공부시켜서 외무성 요원으로 파견을 했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의학적으로 조금 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죠. 그다음에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평양 외국어대학에서 많이 선발을 했어요. 양성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대학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정일 시대 말기에 들어서면서 김정일이가 자기가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이니까 북한 외무성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들은 배지라고 있어요. 종합대학 배지가 있거든요. 이게 배지를 달고 다니라 하면서 종합대학이 조금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세대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어대학과 김일성 종합대학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일반 성원들이 외교관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수재 양성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북한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12살 때 평양 외국어대학 학원반이라는 곳을 가요. 거기서 6년을 배우는 거예요. 5학만. 그러다 나니까 그게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계학부가 있는데 여기서 학부별로 나눠져가지고 자기 5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5학을 마친 다음에 평양 외국어대학이나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서 그냥 문학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졸업할 때는 자기 해당 언어의 문학사 자격증을 가지고 나오면서 무조건 2개 외국어를 해야 되거든요. 대학에서.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 북한 외무성에 이제 가게 되면 이게 다 선후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만난 게 아니고 거기 일단 들어가면 어릴 때부터 같이 하던 뭐 동창이나 동기, 학업생, 선배 어떻게 보면 가족화된 집단이라고 그럴까? 이게 좀 끈끈한 집단인 거예요. 외무성이 좀.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고 북한에서 외교관으로서 해야 되는 업무 활동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외무성에 일단 들어가면 인턴 생활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인턴이고 북한에서 말하면 양성생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성생 아니면 현장 체험생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1년인가 2년 정도 업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본업에 가서 자기 나라를 담당하고 쌍부관계를 조절하고 기본 업무는 김정은한테 보고문건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정치관을 작성해서 이걸 집행하고 실행하는 이런 업무를 지닌 게 북한 외교관입니다.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우라고 하게 되면 자기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그렇게 유력한 조건에서도 북한 엘리트들이 김정은 정권에 충실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자기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서 나도 거기서 그렇게 최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임금이라 하게 되면 제가 한 3,800원 북한에서 그렇게 받았거든요. 한 달에. 한국 가치로 3,800원이 아니고 한 0.4달러 정도? 예, 그 정도를 받아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북한 외무성만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실적으로 북한 외무성에서 이제 쌀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부산물 같은 거를 외무성에서 직접 담당해서 보장해준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는 선호하는 직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는. 북한 외교관도 해외에 나가면 무관세 혜택이나 제네바 협정에 따른 외교관의 그 지위와 역할, 지위 이걸 다 동등하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등한 지위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는 하니까 최근에 뭐 신문 뉴스에서 나오는 불법 활동이나 이런 것이 지위를 가지고 이걸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못하는 거죠. 면책특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장만하는 거죠. 말하자면 외교관의 특종과 특혜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그거를 이용해서 불법 장사를 하는 거예요. 김정일 시대 때 북한에서 권한행군을 했지 않았어요. 권한행군을 하면서 북한이 어떤 상황에까지 이르렀나. 북한 대사관에 유지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에 이제 뭐 유지를 하려면 뭐 쉽게 말하면 여기서 뭐 월세 사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그러니까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그때 북한에서 자체로 유지비를 마련하라 이러다 나니까 이런 불법 활동들이 합법화된 거예요. 북한 당국이 눈 감아주는 그런 불법 활동이 된 거예요. 이 외교관들이 이제 무슨 뭐 사례를 들게 되면 저 아프리카에서 뭐 소각 장사한다. 그러니까 여기 컵불소라고 그러죠.
그러죠. 그런 거 뭐 다른 나라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장사하는 게 품종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북한 당국이. 근데 그 전통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불법 활동이 쭉 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유지비를 주는데 이게 외교관이라고 해서 나가게 되면 그게 해야 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김정은 청에 들어서면서 이걸 철저히 하라고 잠깐 그랬어요. 근데 그게 북한이 주는 거 어제 월급이 작지. 그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크게 번져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묵인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북한 외교관이 탈북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저 10명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80년대 고용한 전 민주공고 3등 서기관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김동수, 현송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대한민국에 정착한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 나간 분도 계세요. 그분들 계셔서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이런 분들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엔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쭉. 한 10년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석주가 김종일이한테 가서 치하를 받았거든요. 북한 외무성은 진짜 북한이 권한의 행군을 걷고 이렇게 힘들어도 외교관은 탈북하지 않고 북한식으로 말 조국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석주가 굉장히 뿌듯해 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 지나면서 2015년도 제가 먼저 탈북을 했죠. 탈북하고 조성길 인테리 대리대사, 유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 그다음엔 호전에 2016년대 태영호 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번에 쿠바에서 참사님, 이일규 참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외무성에서 일하다가 해외 파견 공무원으로서 해외요원으로 파견돼서 외무성에 소속된 사람들만 5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온 게. 아무래도 외교관이라 하게 되면 외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북한 내에서의 나의 삶과 오는 것이 더 나한테 합리적인가, 이런 걸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가 많이 자격을 하는 거예요. 외교관도. 해외 대사가 해외에 파견되게 되면 조금 유로워져요. 보고문건 작성을 안 하잖아요. 실족에 대한 부담감이 세거든요. 뭐 보고문건 몇 건 작성하고 대책안 써야 되고 컨트롤 해야 되니까 바쁜 거예요. 안에선. 해외 나오면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정권으로부터 좀 멀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안도감을 느끼고 여기에서 자기가 하던 업무에 그 밖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여유로우면 사람이 뭐 대한민국의 드라마도 보고 이러면서 조금 외부 정보에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 외무성 내에서 한국의 정보를 두어요. 예, 북한 외교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 내부에 있으면서 한국의 주요 미디어나 이런 걸 듣고 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CNN도 듣고요. 다 듣어요. 다 듣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은 마음속에다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표출을 안 할 따름이지. 근데 북한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연좌제거든요. 자기 혼자가 살겠다고 해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내가 탈북을 하거나 망명을 시청했을 때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완전 처절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평양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시골에 이제 가서 거기 이제 딱 내려가서 단련을 받잖아요. 거기서 먹을 게 없잖아요.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인생의 처지가 완전 순간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많이 주저하고 결심을 똑바로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이 연좌제가 있으니까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게 아닐까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외교관은 일반적으로 외부 지역에 이제 농촌 지원한다. 동원이라는 걸 나갈 수 있어요. 북한 안에는 뭐 동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뭐 농장원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휩쓸려서 일하는 게 아니고 북한 외무성 요원들만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나 북한의 외무정보 차단이죠. 우리는 이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민간인과 접촉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걸 전파하거나 유포시키는 행위가 있을까 봐 그걸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만갑이랑 아니면 뭐 채널에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규 형이 그걸 본 거예요. 방송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아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다음에 형이 메신저로 딱 연락이 와서 나보고 뭐 제 이름하고 본명하고 그때 육국에서 같이 일했던 지인들의 몇 분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누구도 내 본명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고 북한 외무성에서 같이 일했던 지인들의 이름을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때 당시 이만갑에 자주 나갈 때니까 그죠. 일기용하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다음에 만남의 장소를 하나 선택을 했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만남의 장소를 만난다는 게 여의도인데 얼마나 나도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의도를 선택하셨더라고. 그 한강고 긴 곳에서 어느 역전을해서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 왜 거기다 그때 벚꽃 축제에 됐으니까 꽃을 보러 갔는지. 그래서 한참이면서 형을 만났는데 딱 만났는데
진짜 많이 좀 뭐가 달라지셨더라고. 처음에 만났는데 내 기억 속에는 일경이 젊었을 때 모습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 든 생각을 못하고 형의 구려보는 모습이 젊은 모습이 됐거든요. 딱 만나니까 형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같이 해파도 나누고 하면서 나도 말하자면 자기도 TV를 보면서 날 보면서 그래도 북한 외무성 있을 땐 좀 많이 내가 살도 좀 붙었고 몸무게도 좀 많았는데 얘가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나 뭘 때문에 고생을 했을까? 뭘 때문에 고생을 해서 저렇게 위협했을까?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또 반대로 형한테 아니 형은 또 왜 형 같은 분들이 다 탈북하면 그래도 김정은이 옆에서 누가 좀 지켜줘야 되잖아. 간 또 옥할까? 뭐 이런 농담도 하고 서로 이러면서 기본 뭐 가정 문제도 물어보고 북한 안에 있던 그 지인들 물어보고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외교관들끼리 만나게 되면 이야기 소재나 주제가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어릴 때 외고가 건 소리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매일 밤 만나도 이야기 말하자면 줄거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나하고 있을 때는 탁구도 치고 북한 외무성은 기본 종목이 탁구하고 배구예요. 그러니까 탁구를 굉장히 잘 쳤어요. 그러니까 같이 탁구도 배우고 이러면서 그러면 또 내가 아까 말씀드린 양성생 생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현장 체험생. 그걸 탁구에서 했거든요. 북한 외무성에 탁구라고 있어요. 탁구는 스위스에 주제를 둔 북한 외무성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회사죠. 이 회사가 내가 거기서 있으면서 불어 번역을 했거든요. 그때 내전에 그 형이 거기서 일을 한 거예요. 같이 거기서 만난 상태에서 내가 육국에 갔는데 육국에서 또다시 만난 거예요. 육국이 30명 좀 더 되는데요. 북한 외무성에서 제일 큰 국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3개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가가 아프리카 담당국. 그리고 아프리카니까 한 개 대륙이죠.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2가가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중근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리비아, 쿠웨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그 류현일 대리대사가 오지 않았어요. 그쪽이 중동인 거예요. 그리고 한쪽 마지막 과가 어디나 라틴미주. 라틴미주라는 게 미국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페루, 쿠바, 파나마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에가 한 개 과거든요. 이렇게 3개가가 있다 나니까 3개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북한에서 제일 큰 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난 아프리카 담당국에 들어갔거든요. 난 1가에. 그러다 나니까 거기서 북한 외무성도 회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처럼 법인카드는 없지만 국자금이나 과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축적된 공동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주 회식을 해요. 뭐 국회식, 과외식 거기서 자주 만나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또 평양외국어 대학과 학원반 때도 스페인어과하고 불어과하고 이게 같은 학부거든요. 3학부. 거기서부터 벌써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연관성이 있다고 그럴까요? 북한 외무성은 다 그래요. 이게 북한 외무성 안에 들어가면 너 내가 31기거든요. 너 몇 기나 따라서 후배하면 선배예요. 몽땅 거기 가면. 외국어 대학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외국어 대학 학원반을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갈 때 갈라졌죠. 갈라졌지만 이쪽 외국어 대학 학원반 쪽에서는 이 기수가 다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먼저 끈끈하게 알고 지내서 후에 이제 자기가 배치돼서 거기서부터 또 다시 유대관계를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아무래도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러시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차단하라는 그런 지시나 해서 해당 부처들이 움직이겠죠. 근데 북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까? 옛날에 태영호 전 국회의원님이 오셨을 때나 항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 그분이 오실 때나 북한의 입장은 하나 같잖아요. 북한의 입장을 이야기한다면 뭐 비겁한 자야 가려면 가라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돌리면서 차단하면서도 내부 통제 강화하고 안에 있는 걸 빨리 활용해가지고 이 스토리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참사나 공사, 대사분도 오시게 있거든요. 기존에. 이런 분들이 간다는 게 대외적인 이미지 정상 아니에요. 외부에다 북한 체제가 나쁘다는 걸 알리는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도 의식을 하겠죠. 내부보다도 외부에서 김정은을 바라보는 북한 체제를 바라보는 그것을 먼저 의식할 것 같아요. 그 이제 국제사회가 막 떠들면 그다음에 뭐 외교관이라는 게 우린 뭐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인이고 친구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를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고 우리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까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김정은도 그런 동료나 그런 생각을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옛날에도 김정은이가 좀 혼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어느 정도 완비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김정희도 좀 적극적이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초기 해설도 기존의 사례를 보게 되면 북한 외교관들이 자식이 일반적으로 해외 유학을 많이 나와 있어요. 국가에서 파견한 유학생도 있고 북한에서 외교관들의 자식이 대학교 다니는 자식 그것도 유학생이죠. 일부. 그분들을 소환했던 적이 있어요. 일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 가까이 있는 지역들의 유학생들을 먼저 소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중국으로 다 모집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들이갔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시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왔을 때 우리는 북한 외교관들은 북한 내부에 이제 말씀드린 인질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자식들이 인질이 있잖아요. 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다 내보낸 것도 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하고 다시 또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김정은이도 그때 솔직히 말하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북한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런 본질적인 그걸 파악하지 못했을 때죠. 그러니까 혼선이 많았지. 그러니까 지금의 유학생 그걸 보면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지금 방학철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북한이 또 그 많은 유학생들 다 같이 한 번에 해서 이제 그 사상투쟁해라는 게 포괄적으로 다 모여서 공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대1로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기간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뭐 이렇게 주입시키고 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시면서 사상투쟁이나 이런 자비판이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유학생들 1차로 들어가서 1차 사상교육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엔 다 바캉스니까 뭐 유럽 쪽에 있는 그 유학생들이 이제 후에 중국으로 다 밀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2차나 3차로 해서 들어가서 이게 또 연속적으로 받고 뭐 거기서 이제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통과된 사람들은 이제 다시 자기 파견지로 다시 가겠죠. 그런 흐름에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학생만 들어가니까 유학서가 MZ세대, MZ세대라기나 이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외교관은 안 들어가고요. 외교관이 좀 뭐가 대사가 4년인가? 그리고 소기관이 3년이에요. 그러면 북한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3년이 있어야지 재발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북한 내부에서 뭐 들어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부에 들어가서 무조건 3년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기간에 인민경제대학 석성반 6개월을 갔다 와야 돼요. 또 그게 있어야지만 해외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나 이제 북한식으로 말하면 사상 재무장이죠. 해외 나가서 3년 동안 이렇게 너 자유주의 맛을, 그러니까 자본주의 맛을 봤으니까 들어와서 6개월 동안 북한식 사회주의나 이런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재교육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이제 그다음에 파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 외무성에 들어올 때 다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제 몇 번 해외에 나갈 수 있는가. 왜? 북한 외교관이 외무성에 입직할 때에는 주된 목적이 북한 내부 상황이 너무 열악하니까 해외에 나가려는 그런 기본 목적이겠죠. 그럼 3년 나가고 3년 쉬고 3년 나가고 3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살짝 삐끗해서 자기 차례를 놓치면 6년이 되잖아요. 아무데나 막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오종하고 다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소기관이나 참사의 그게 인원수가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진 않잖아요. 해외 파견에 참사 몇 명, 소기관 몇 명 이게. 그러다 나니까 한 번 놓치면 6년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 내부성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 내무성에 들어가서 한 3번쯤 나갔다 오게 되면 좀 그러면 북한 내무성에 있으면서 조금 요원으로서 성공을 했다. 서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치? 3년 갔다 3년 쉬고 3년 갔다 3년 쉬고 하면 벌써 6년씩 18년이 걸리잖아요. 18년이 걸리는데 외무성 입직할 때 일반적으로 북한은 60살에 퇴직이거든요. 그래서 삐끗해서 잘못 끼면 처음에는 못 나갈 거 아니에요. 준비 단계가 한 5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년 정도는 있어야지 그러면 요원으로 발탁이 되니까 쭉 계산해보면 진짜 내가 3번 나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북한은 일반적으로 54개 대표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관이 52개고 대표부가 2개고 최근에 많이 축소가 됐죠. 그러다 나니까 겸임하는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10개 나라를 겸임하고 있거든요. 겸임이라는 게 뭐나 그 주재국에 대사관은 없고 그 주변 나라들을 한 개 대사관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좀 많은 지역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한국이 마주치죠. 마주치는데 그전에는 마주쳐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서 많이 이게 조율이 돼요. 그 무슨 소리나 남북관계가 좋을 때에는 만나고 남북관계가 나쁠 때에는 등 돌리거든요. 최근에도 그 외무상회담 하면서도 북한의 대사가 대한민국의 뭐 대사원은 거 이렇게 등 돌리잖아요. 이게 바로 남북관계에 따라서 이게 외교관들의 대한민국 말하자면 대하는 자세의 입장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북한 당국으로부터 그런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어떻게 하라. 내가 있을 때는 화해 모드였어요. 내가 베트남에 일할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만나는 게 허용이 됐거든요. 허용이 됐는데 대신 딱 지시는 거 뭐 형님의 자세에서 만나라. 그러니까 뭐 훈시하는 입장에서 만나라 그럴까? 이런 식으로 만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렇죠. 이게 남북관계에 많이 조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